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다갈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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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번에 저희가 봄 소풍 네. 다녀와서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갈 예정입니다. 아직도 안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 계획 세우셨어요? 베트남이요? 베트남이요? 그 열애로 하고요. 봄소풍 아닙니까? 베트남은 좀 네, 괜히 물어봤네요. 네. 우리 소풍이라고 하면 그 해외 여행과는 좀 그렇죠.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화감을 주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유일하게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4월이라 좀 아, 긴 소풍을.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산보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팬케이크 된다 그러나요? 굽고 뒤집고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김느낌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희 따님께서 네. 요즘 집중 발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빨이 나는 기간이어서 이 아기들은 이빨이 나잖아요. 그러면 발열, 고통, 수면 없음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동반됩니다. 둘 다 경험이 없어서 진짜 처음 듣는 신기하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애가 이게 보통 이제 1년 돌 정도 되면 통잠을 자거든요. 어른처럼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요. 네. 근데 이 이빨이 나는 기간에는 깹니다. 중간에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얼음으로 마사지를 해줘요. 입을? 예, 그렇죠. 아프지 말라고. 오. 그래서 이게 원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하거든요. 앞니, 윗니, 아랫니, 송곳니, 그다음에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어금니가 날 때 이게 대박이라고. 아직은 안 났죠, 그럼. 그렇죠. 그 남성들에게 뭐 이게 거의 약간 포경 수술급의 난리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포경 수술급의 고통은 아닐 것 같지만 하여튼 아기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해서 저희는 지금 잠자는 것에 급급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황주부님과 제 표정은 약간 인체의 신비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의. 그러니까 저도 이빨이 나는 게 왜 아프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기들 이빨 날 때 보면 피가 나요. 그러니까 잇몸을 찍고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아픈가 봐요. 아픈가 봐요라고 하더니 저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빨이 났을 텐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의 이도 그렇게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람이 그냥 유치 한번 나고 영구치 한번 나잖아요. 이 영구치가 날 때 딱히 아팠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아기들 되게 고통스러워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구나. 어른들도 잠을 못 자고요. 영구치 날 때 아팠던 기억은 정말 없긴 하네요. 네. 근데 영구치가 날 때 아픈 거보다 이빨을 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그 근질근질 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 왜 우리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빨이 흔들리면 영구치 안에 나오면서 이빨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른들이 왜 실을 묶어서 그럼요. 이렇게 이마를 딱 이마를 쳤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저는 말을 안 했어요. 흔들려도 그래서 온갖 덧니가 다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치열이 고르지 못한 이런. 저희 집은 아주 합리적으로 그 제가 이빨을 뽑아오면 치과에 가는 비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근데 비용보다 난 그게 너무 돈을 줬더라도 나는 아니 말 안 했을 것 이거 이마 같은데. 탁하고 문고리 이거 하는 거는 사실 어른들의 엔터테인먼트죠. 애를 위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렇죠. 그 각박한 삶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즐거워 보고자 어른들이 개발한 뭐 이런 몹쓸 장난인 것이지.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빨이 흔들릴 때는 바로 뽑아서 용돈을 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봄소풍 다녀온 사람은 저밖에 없나요? 다녀오셨나요? 제가 이 섬사리의 자극을 받았던 건 아닌데 네. 제가 인천에 살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강화도를 종종 가는데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강화도와 성모도 사이에 다리가 없었죠. 근데 몇 년 전에 다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성모도가 정말 몇 달 만에 가도 확확 바뀌고 있어요. 개발이 엄청 되고 있는 거죠. 안에 리조트도 곧 들어올 예정이고. 제가 가봤던 데는 그 성모도 안에 수목원이 생겼거든요. 수목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살림 뭐라고 하죠? 뭐 뒤뜰? 산림욕장? 아 그런데요. 네, 그래서 안에 축소도 있고 작은 온실도 만들어 놓고 산책할 만 하더라고요. 그 이런 느낌이 들었죠. 이 섬살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인천에서 강화도로 갈 때도 대교를 건너서 차를 타고 건너 들어가고 그 강화도에서 또 다른 작은 섬의 성모도에 갈 때도 다리 위를 차로 그냥 들어가는 이 사리를 느껴보긴 점점 어려워지는 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뭐 소풍은 즐겁게 네. 다녀왔습니다. 저희 뭐 봄 소풍 근황 토크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산책 판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 달에 어떤 책 사서 읽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 황주부님 차례죠? 네. 사실 제가 이번 달에 저희 주제책이나 같이 읽을 책 빼고 산 유일한 책이에요. 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엔 그래도 책을 몇 권 사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사를 2군데나 했어요. 저희 사무실 이사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 이사를 네. 대전으로 가는 바람에 정말 먹고 죽을래도 시간이 없고 매일매일을 이 짐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뭐 하여튼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주변에 이제 지인들 추천 목록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안 보게 되는데 그 목록들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딱 그림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그림책은 후딱 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막 책을 사가지고 그중에서 뭘 고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 뭐지? 라는 굉장한 사악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읽게 된 책인데요.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을 줬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네.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1, 2년 됐거든요. 네. 갑자기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네. 지인 추천이었군요. 지인 추천의 그림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목은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예요. 공원을 헤엄치는 네. 붉은 물고기. 네.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일단은요. 이 책의 앞부분에는요. 글이 없어요. 글이 없는 그림책들 아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물고기 한 마리를 빨간 물고기가 공원에 여기저기를 헤엄쳐 다니는 12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12장면이 나름의 연속성,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원의 한 장면을 보면서 빨간 물고기가 어디 있지? 빨간 물고기를 찾았고요. 그럼 공원에 각자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플룻을 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눈에 한 여자가 띄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각자 하고 있는데 여기가 분명히 비가 오는 게 아닌데 한 여자분만 자기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있고요.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갔는데 여전히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1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림책인데요. 그래서 각각 그 그림의 주인공들이 이 12장면을 거치면서 어떤 스토리가 벌어지나를 따라가면서 읽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페이지 펼쳤을 때 네. 어느 사람이 주인공인지를 알 수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게 한 번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다른 그렇죠. 사람도 찾아보고 네. 이러면 몇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아직도 다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굉장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주인공들을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각각 사람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지? 그리고 이 장면을 내가 해석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인상 깊은 한 분이 나와요, 여기에. 할머니예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할머니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뭔가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고 할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먼저 걸어가요. 그래서 둘이 부부인가 보다. 근데 이 할머니가 주저앉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이 할머니를 보지 않는 거예요. 3장면이 지나고 4장면이 지나고 5장면이 지났는데도 사람들 못 됐네.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 할아버지는 남이었나 봐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안 나와요. 남편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다른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정신을 차려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시 가요. 그냥 말만 걸고. 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잡아요. 그러는데 둘이 웃어요. 같이 마주보고 그다음에 같이 뛰어가요. 뭐야?
뭐야 이러죠. 음.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이 그림책의 3분의 2 뒤편에 보면요. 7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이 할머니와 이 할머니를 일으켜주는 할아버지가 사실 어떤 관계고 둘이 어떤 스토리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가가 나와요. 산문으로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옛날에 서로에게 젊었을 때 아는 사이였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서로 각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맥이 풀려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이 할아버지가 또 여전히 부끄러워서 지나치려는 순간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붙잡죠. 그리고 나서 둘은 이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인공들의 이야기에서 7가지를 뽑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뒤에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네. 그러니까 N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작가가 그중에 7개만 맛보기로 써본 거군요. 그렇죠.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이 우산 혼자 비 맞는 여성의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 이 여자는요 옷차림이 달라요. 다 모두들 공원에 적합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아가씨처럼 보여요. 이 아가씨만 장화에 우비에 우산을 들고 있어요. 비가 올 걸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죠. 항상 비가 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공원에 와서 처음에 우산을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옷을 그렇게 입고 있지 않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딱 빼고 하늘을 봐요. 근데 자기한테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산을 들어요. 그리고 포기한 듯 정처 없이 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혹시 공원을 한 반쯤 갔을까? 거기서 우산을 딱 던졌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녀한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그녀에겐 왜 비구름이 따라다녔을까? 이런 걸 제가 상상하고 저 나름대로 뭔가 노트에다 끄적거려놨는데 그건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거 김니키님께서 네. 이렇게 자녀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들려주면 아, 아름다운 장면 아닐까요? 제가 이제 제 딸을 좀 파악했는데 네. 제 딸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책을 찢을 겁니다. 이 책이 이제 동화책 판형으로 돼 있어서 네. 넓고요. 애들이 딱 찍기 좋은 소재, 찍기 좋은 그 종이의 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잡지를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잡지책을 갖다 놨어요 집에 찢으라고. 이 욕구를 충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기가 이걸 찢으면서 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찢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다 외우지 못한다면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잠깐 봤는데 네. 이 책이 제목이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잖아요. 네, 네. 붉은 물고기가 매 장면에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성들이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이랑 되게 닮아서 어떤 책이야? 이 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조경란의 악어 이야기라는 책이거든요. 네. 네, 조경란 소설가 조경란 씨인데 네. 이 악어 이야기가 원래 원작이 있어요. 그 전설의 악어 제이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이누도 이신 감독이 감독했던 이게 삶의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작은 악어를 만나고 이 삶이 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조경란 씨한테 이 책을 줬대요. 선물로.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걸 줬는데 조경란 씨가 이걸 보고 자기의 삶이 변화돼서 조경란의 악어 이야기를 쓴 거죠. 재미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았는데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보다는 좀 더 이해가 쉬운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가령 그 뭐 사파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대사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 나오는데 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에 가서 초밥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어찌어찌하여 하와이까지 왔는데 식당 일이란 게 쓸고 닦고 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물을 끓이려고 불을 붙이는데 제이크를 보았어요. 뭐 그리 식당 일이 질리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28세 초밥 조리사의 제이크를 봤을 때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이크라는 게 어떤 때 나타났냐면 삶에서 이게 굉장히 지루한
그러니까 일들을 반복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삶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묵묵히 참아내고 하는 사람들 이 제이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령 이제 이 초밥 조리사 같은 경우는 초밥 만든 사람이 되려고 할 때니까 이 사람이 조리사가 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던 작업을 할 때 제이크를 보고 계속 그 작업을 해서 초밥 조리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있고 뭐 가령 뭐 어떤 사람은 일광욕을 하려고 베란다로 걸어가려던 참에 기분이 그때 좀 안 좋았던 상태였는데 거기에 제이크가 나와 있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이크가 문장 부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쉼표, 예, 그쵸. 마침표, 맞아요. 느낌표, 물음표처럼.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무얼 향하는지도 모를 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뭔가 저런 게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잠깐 멈칫하면서 우리는 되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하고 있었지? 어디로 가고 있었지? 그래서 문장 부호라는 느낌이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떠오르네요. 이런 소재로 이 애니메이션이 25화나 TV에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었고 조경란의 악어 이야기에는 되게 저는 좋아하는 구절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오빠가 던지는 공은 모두 데드볼 같은 곳이었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조경란 씨가 어렸을 때 좀 가정 환경이 좀 녹록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막 할머니가 뭐 가족들이 다 모인 날 북엇국을 손수 끓여 드시고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약간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진짜 좀 삶의 얘기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묻어 나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삶에서 쉼표로 등장하는 제이크 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약간 이것도 그림책 비슷한 책인데 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이 저희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들으시는 분은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책 얘기를 하는 건 이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이북으로는 사실 사셔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림책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정말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데 이왕 흩어진 김에 네네. 저도 최근에 본 그림책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100인생 그림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살 할 때 100. 외국 책이니까 네. 거기는 0세부터 99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100살인데 그래서 각 나이별로 그 나이 때 겪을 법한 어떤 삶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한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해놔요. 되게 넘겨보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시절은 그때 그랬었지. 다가올 시간은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0살 때 난생 처음 네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1살 반 때 나온 얘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엄마가 어디론가 가버려도 다시 온다는 걸 배우는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마가 어디만 가면 울었는데 1살 반쯤 되니까 안 우는 거죠. 그리고 쭉 가서요. 뭐 20살, 30살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막판까지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아흔이에요. 아흔. 네, 아흔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은 뒤죽박죽이야. 그쯤 되면 이제 뭔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이거 엉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굉장히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30대 얘기가 주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저랑은 좀 다른 궤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달랐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 나도 이 나이 때 이런 생각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 80대 90대 얘기들이 와닿았던 기억이 나고 선물하기 참 좋은 책이다. 저는 그 책을 보지 않았지만 그 같은 말이라도 인생은 엉망진창이야가 아니라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그분의 인생은 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뒤죽박죽이면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오늘 저희 산책 판책 시간에서는요.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라는 그림책에서 시작을 해서 김느끼님께서 굳이 조경란 작가의 악어 이야기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저도 굳이 백인생 그림책까지 한 권씩 이야기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메인 코너죠. 후다닥 1쇄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자, 장안의 화제죠. 후다닥 1쇄. 왜 화제냐? 이제 무슨 책을 우리가 소개하느냐는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네. 그 책이 2쇄를 찍느냐 찍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건 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색연필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2쇄를 못 찍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출판사가 너무 저희를 믿고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꼭 2쇄를 찍을 수 있길 바라는데요. 우선 이 코너는 제가 3권의 책을 먼저 추천을 하고 그렇죠. 이 우리 제작진과 또 황주부님, 김니끼님께서 투표를 해서 책을 한 권 고르잖아요. 네. 제가 추천했던 책은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이 아닌 날들. 이 책이요. 그 일본에 있는 마이너리티 집단들이 있죠. 뭐 제일조선인도 그렇고요. 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주해 온 노동자들 집단도 있고 이런 집단들의 지금 2세대나 3세대 대체로 젊은 분들이 본인들의 가족 사진을 놓고 그 얘기를 펼쳐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오게 됐고 그다음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얘기를 펼쳐가는 다채로운 마이너리티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그 어떤 20대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족 사진 설명을 하다가 문득 약간은 화가 난 듯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나조차도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아쉽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마이너리티 얘기를 풀어내는 가족 이야기임에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이야기로서 내러티브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에겐 쉼표가 필요하다. 이 책 참 제목 공감되죠. 근데 여기서 쉼표는 뭐냐면 요즘에 뭐 디지털 디톡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작가가 80년대 초반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랑 김니끼님도 마찬가지인데 PC가 없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빠르면 초등학교 때,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90년대 중반에 PC가 들어와서 PC 통신이란 걸 하게 됐고 이후에 스마트폰을 겪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 살다가 디지털로 넘어온 네.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80년대 후반생, 90년생부터는 디지털이나 인터넷이 없는 세계 자체를 겪어보지 않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격차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결국에는 이 디지털을 다 끊고요. 한동안 살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펼쳐내는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후다닥 1쇄의 주제책으로 만나볼 책은 나와 타자들이란 책이죠.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인 이졸데 카림의 책인데 세 권의 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을 고르셨어요. 이 책이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일단 제목과 부제가 이렇게 확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걸 유용성이 있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요. 부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이 답을.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사실 신문이나 이런 특집으로도 너무 많이 다루는데 그렇다고 뭔가 딱히 정말로 어떤 정답이 찾아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책으로 이런 분량으로 정리를 해놨으면 이 안에 어떤 의미 있는 굵직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김니끼님은요? 저도 이제 부제가 크죠. 부제가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도 타자 혐오와 네. 이제 변화에 대한 거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은 공론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NS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 이제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은 의견 교환이 많이 네. 일어나고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만 해도 훨씬 역동적인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그 세대와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어떤 좌와 우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있고 서로 근데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타자를 어떻게 혐오하면서보다는 변화를 거부하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상당히 세련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출판사가 부제를 참 잘 붙였네요. 네. 원서에는 없는 그렇죠. 부제일 텐데 저도 대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우리 문제겠구나. 그런데 저자 양력을 보고는 거기 난민 문제가 워낙 가장 지금 심각한 네. 그렇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겠구나. 약간 거리감이 있겠는데 네. 근데 이 저자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네. 설명을 그렇죠. 하고 있어서 네, 네. 이게 우리 얘기랑 다를 게 없다라는 느낌. 이거 음. 결국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 혐오 이슈 우리도 뭐 작년에 제주 난민 네. 이야기가 적지 않게 있었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서 또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굳건하게 얘기하면서 지켜왔던 나라다 보니까 음. 이런 이슈가 되게 최근에서야 들어왔지만 그만큼 더 강력하게 지금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씩 짚어볼까요? 저는 일단 읽히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철학적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자가. 그렇죠. 다른 어떤 그 저자들의 개념을 인용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책을 안 넘어가는 책을 읽을 때 대하는 몇 사람들의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줄을 치고 볼펜을 들고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리라 이런 자세가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힘을 빼고 그래 뭐 안 들어와도 한번 읽어볼까? 근데 저는 후자의 방법으로 이 책을 읽으니까 중간중간에 요약과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대로 다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강박을 빼면 오히려 되게 수월하게 전체적인 논지나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서술이 되게 좀 재미있게 돼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광장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뜨거웠던 광장과 지금의 온도차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뭐지 해답을 되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뜨거웠던 에너지들이 기존의 어떤 조직으로 수렴되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 막 공수처도 당장 뭐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조직적으로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직들을 막 띄웠는데 실제로 이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뭘까를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책에는 그런 것이 너무 지금의 사회 변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래서였구나. 저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네.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 책을 간추려서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푸다닥 일세인데 이 책을 돈 주고 사볼 것이냐 과연 사람들이 근데 일단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희 딸도 그렇고 이 안정적이고 싶어해요. 이 안정적이고 싶은 게 경제적이고 뭐 물질적인 토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멘탈리티적으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해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매 순간 이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 믿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런 어떤 인정의 욕구가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족이랄지 그렇죠. 이런 개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너무나도 확연했어요.
누가 설명해주거나 확인해주지 않아도 확인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세대, 지금 사회의 특징은 우리가 다원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몽골리안에 외양을 한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그러니까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한국만 해도 뭐 베트남 분도 들어와 있고 뭐 아랍 분도 들어와 있고 지금 굉장히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이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인 하면 더 이상 그게 어떤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물음조차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당연하게.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는 거죠. 그렇죠.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대두되게 된 게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치면 너는 그냥 너 자신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너 자신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어. 뭐 이런 담론들이거든요. 이런 담론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에서는 뭐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담론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벌어진 아주 상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엘리트들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나 자신 그대로 나고 이게 이걸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너무 평화롭고 좋은데 엘리트들은 자꾸 뭘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지. 너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런 성향이면 당연히 이래야지. 뭐 이런 식의 규정을 하려고 하니까 엘리트들이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뒷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트럼프와 마크롱이 일찍이 간파한 것. 네.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뭐 정체성의 혼란과 타자 혐오 사이에는 오늘날 주체에 대한 날카로운 철학적 탐구. 이렇게 이제 책 소개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럼프의 인기는 어디서 오느냐? 엘리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트럼프의 특징은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마음대로 하면서 그 엘리트들의 어떤 기준들을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 해도 미국 대통령으로 생세한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표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그러니까 타자를 혐오하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호 기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이게 윤리적으로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저는 되게 거칠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황주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이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읽을 때 처음에 이런 책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무난하게 저는 맞아요. 완독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결국 그 다원화 또 개인, 주체 네. 이런 이제 키워드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개인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뭐 초기에 개인이 등장할 때는 집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각자의 차별성 같은 걸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어떤 평등한 이 가치 같은 게 부여돼야 되니까 이번엔 또 차별성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개성이라는 게 등장하고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 문제는 아까 김느끼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과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 되는 사태가 왔을 때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자기 주체를 확충해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과정을 겪기보다는 자기 주체의 근거들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주체를 깎아내림으로써 그렇죠. 내가 올라서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지점이 과연 그랬을 때 이 사회,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 개인이 아니라. 그 부분이 계속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자가 정리해 놓은 대목이 하나 있어서 함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책으로는 162쪽입니다. 통합은 아이고 황주부님도 딱 밑줄을 네. 쳐놓으셨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참여사회에서 주목해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참여사회래 참여연대요.
참여사회는 참여연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제가 또 그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참여사회를 먼저 생각했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 눈에 띄는 일, 제도의 일부 혹은 엘리트가 되는 일이 아니다. 통합은 능동적인 참여를 말한다. 참여는 이미 주어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해야 하는 장소인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기준을 채우는 능력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에 흔적 없이 편입된다는 환상, 곧 동화에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통합의 개념 자체가 바뀐다. 즉 통합은 규정의 충족이 아닌 변화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변화이며 타인의 정체성 변화이며 사회의 변화다. 저는 이게 핵심 아닐까 싶어요. 네. 기쁘네요. 똑같은데 똑같은 길이로.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네. 저는 이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인데 이 저자가 저는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쉽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일부러 그래서 답이 뭔데라고 얘기가 나올 때쯤에 이렇게 애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글로 돼 있지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출판사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고 각자가 놓여 있는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뭐 명확하게 한 단어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히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초반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교양이 없는 전문가가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가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당성이 왜 그렇게 해서 획득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주제는 진짜 주제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얼마든지 그냥 난 나야. 난 내 자신으로서 뭐 훌륭해. 라는 그냥 현상 유지적인 자세를 떠나서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고민하고 달라지려고 해야 하는가 라는 동기부여로 사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현대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면 트럼프하고 마크롱이 득세를 하게 된다. 그리고 뭐 그 결말이 대단히 뭐 나쁘고 우울하다고 설명하진 않지만 사실 우리 이 책을 집어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엔 왜 우리는 타자를 혐오하는가? 타자를 혐오 안 할 수 없나? 근데 왜 우린 타자를 혐오하면서 또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결말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좀 되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거칠게 표현하다 보니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 민음사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는 아닙니다. 네. 황주부님께서는 뭐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이나 저는요 되게 많았는데 아까 딱 그 대목이 제가 나누고 싶었던 그러셨군요? 대목이었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다면 네. 마크롱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마크롱에 대한 열광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욕구 및 욕망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 욕망의 내용은 참여에 대한 욕망이며 인정을 향한 기대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게 이걸 굉장히 정확하고 명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 촛불에서도 깃발을 내려라라는 선언이 되게 많았잖아요. 할 때 깃발을 들고 온 수많은 단체를 향해서 깃발을 내려라. 그리고 그냥 개인들이 와서 그냥 각자의 얘기를 하게 둬라. 이게 건강한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약간 알러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하게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근데 그런 원인을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개인적 주체들이 만들어 가면서 얼마나 기존의 제도라든가 이런 권위에 대한 거부들이 강력한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들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탈정치화된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참여에 대한 욕망으로 똘똘 뭉친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의 나를 어떤 깃발 아래에서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개인으로 기억하고 인정해달라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젠다들이 있잖아요. 이 어젠다를 풀어가는 방식이 여전히 우리는 깃발을 세우고 깃발에 와요. 여기에 참여해서 이거를 바꿔봐요인데 그것에 대한 좀 더 전복적인 다른 방식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 정치 주변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뭐 추천을 해보면 저는 좋을 책 같고요. 저도 이제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면 독일의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라는 사람이 분노 은행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대요.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이 책 구절입니다. 슬로터다이크에게 분노 은행이란 좌파 대중 정당에 적용되는 개념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들, 자신들의 분노를 좌파 정당에 맡겼고 은행들은 그들의 예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여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슬로터다이크에 따르면 분노 은행들은 믿고 맡긴 예금을 탕진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뼈 아픈 얘기네요. 네, 뼈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작가가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의 부실 은행들로 전락한 은행들 이제 처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이 그 진보 정당 하시는 분들이 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NGO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1세대 개인주의가 정당으로 수렴된다면 2세대 개인주의는 이제 NGO로 수렴이 되고 지금 3세대는 이제 뭐 트럼프라든가 어떤 스타와 팬의 관계처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되는데 그러면 2세대 여전히 우리는 시민 단체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세대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변화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스스로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이 책이 정말 엄청난 주제와 얘기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요. 그런 책을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근데 이 책은 저는 1쇄는 무난히 넘어가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책을 내시는 분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찍으시나요? 책을 조금씩 쓰신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뭐 1쇄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다음에 저희 후다닥 1쇄 할 때쯤이면 이번 책은 2쇄에 들어갔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그때 꼭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나온 신간 가운데 한 권을 골라서 이 신간이 빨리 후다닥 1쇄를 넘겨서 2쇄를 찍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방송이죠. 후다닥 1쇄. 저희 오늘 팟캐스트 책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김느낌님과 황주부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